저는 바트채책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병원에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의 아픈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되니까요. 새벽 2시에도 응급환자가 들어오고 밤새 가족을 잃은 사람의 손을 붙잡아드리기도 하고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를 가장 먼저 듣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기쁜 눈물을, 또 어느 날은 슬픈 눈물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제 일입니다. 병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몽골의 하늘은 늘 넓었습니다. 퇴근길이면 멀리 초원이 보였고 바람이 불면 풀냄새가 도시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래, 여기가 내 고향이지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늘 궁금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을까?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했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병원에는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온 환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깨끗한 나라예요. 지하철이 시간 맞춰 오는 게 신기했어요. 밤에도 혼자 다녀도 안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병원에서 긴 휴가를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한번 가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나중에 남편이 생기면 갈게. 친구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평생 못 가겠네.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항은 너무 넓었습니다. 표지판은 몽골어는 없었지만 영어와 한국어만으로도 길을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길을 묻는 저를 끝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손짓까지 섞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신호를 잘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TV에서 보던 나라네. 한국 여행 셋째 날 친구가 꼭 가보라고 추천한 승마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몽골 사람에게 승마 체험이라니. 우리에게 말은 특별한 동물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 같은 존재니까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장은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말들은 털이 윤기가 날 정도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모와 보호장비도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말의 성격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세심하구나.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헬로. 발음이 조금 서툴렀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는 승마장 관리인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따라하다가 결국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이 너무 예쁜데 발음이 어렵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이름도 저한테는 다 어려워요. 그는 그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의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승마를 마친 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남자.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억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인생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몽골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초원은 정말 끝이 안 보이나요? 겨울에는 정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나요? 게르에서는 어떤 생활을 해요? 질문이 끝이 없었습니다. 저도 물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걷나요? 편의점은 왜 24시간이에요? 택시는 왜 이렇게 깨끗해요?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남산도 갔고, 한강도 걸었고, 시장도 함께 구경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먼저 제 속도를 맞춰 걸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늘 제 쪽으로 차도를 두고 걸었습니다. 아주 작은 배려였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낸 듯 말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출근했지만 환자를 돌보다가도 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국에서 함께 걸었던 한강이 생각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리운 건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 국제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둘 다 영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가 참 느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표현할 단어가 부족했습니다. 가끔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켜놓고 서로 웃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엉뚱한 번역이 나와 둘이 한참을 웃은 적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몽골어를 배워볼게.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한국어를 배울게요. 그날부터 저희는 서로의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처음에는 글자조차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의 언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몽골어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 서툰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사인, 바이노.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벚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몽골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노을을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몽골로 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본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나라까지 와준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말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외국인 사위를 받아들이는 일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몽골어로 또박또박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부모님은 금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를 말 목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말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가장 성격이 까다로운 말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천천히 말의 눈을 바라보고 손바닥 냄새를 맡게 한 뒤 조심스럽게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말도 금세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 한마디가 허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그는 초원 생활도 배웠습니다. 게르에서 잠도 자고 양고기도 먹고 새벽에 말을 몰아보기도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울리면 안 되네.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울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약속은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울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를 혼자 울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같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 뒤 그는 다시 몽골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반지를 들고 왔습니다. 초원 한가운데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풀밭 위에서 그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바트채책.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저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혼했습니다. 결혼식은 2번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몽골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습니다.
게르 앞에서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그는 어색하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절하는 순서를 여러 번 틀렸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척들은 한국 사위가 참 성실하다 며 칭찬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긴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처음 입어봤고 한국식 예식 절차도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하루 전부터 제 손을 잡고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돼. 틀려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한국 친척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불편해하시지는 않을까? 그런데 걱정은 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또 다른 친척은 이제 딸이 하나 더 생겼네. 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뒤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지금도 그 풍경이 선명합니다. 건물 사이마다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곳곳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공원이야? 남편은 웃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파트야. 저는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랐습니다. 바닥은 따뜻했고 수도에서는 뜨거운 물이 바로 나왔습니다. 창문은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겨울이 긴 몽골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며칠 뒤 혼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 들어간 순간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채소가 이렇게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토마토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상추도 있었고, 딸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겨울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계산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오늘 들어온 거예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들어와요.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잘 몰라.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늘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당연해서 모르고 저는 처음이라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쩌나. 한국 예절을 잘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트채책. 오늘부터 넌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야. 우리 딸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낯선 나라에서의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제게 너무 편안한 두 번째 고향이 될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언젠가는 그 편안함보다 더 깊은 고향의 그리움이 제 마음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 당연했던 것이 한국에서는 낯설었고,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 저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편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더 크게 감동시킨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은 어떻게 버리는지,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성이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저는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웃으시더니 제 봉투를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이건 여기. 이건 음식물. 이건 일반 쓰레기. 마치 친딸을 가르치듯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처음이지. 금방 익숙해져.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얼른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은 할 만하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 제 안부를 먼저 물어봐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하나뿐이라 둘이 뛰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뛰어오셨습니다. 같이 써요.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웃끼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 것 같아.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난 거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열이 계속 나서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야 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에는 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기라면서요?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걸까? 알고 보니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에게 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또 다른 이웃이 귤 한 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따뜻한 미역국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거야?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더 그랬대.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런 분들이 계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줄었다고 해도 이 정도라면 예전에는 얼마나 따뜻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한국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흥정도 해보고 버스 기사님께 목적지도 물어보고 혼자 병원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니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사면 아주머니들이 서비스라며 고추를 몇 개 더 넣어주셨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귤 하나를 까서 먹어보라고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참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몽골 시장도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지만 한국 시장은 또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는 상인을 만날 때마다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몽골에서 왔어요. 그러면 상인들은 모두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왔네. 한국 음식은 입에 맞아요? 김치는 잘 먹어요? 그 짧은 대화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에서 웃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그는 날이면 늘 저를 불렀습니다. 같이 해보자. 처음에는 김치 양념 냄새도 낯설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것도 신기했고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넣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서툰 손으로 양념을 바르다가 엉망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제 김치를 다시 예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겨울이 되자 시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작은 텃밭으로 가셨습니다. 배추를 심었던 자리였습니다. 내년에는 같이 심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늘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말 때문에 실수하면 먼저 나서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잘못해도 은행 업무가 어려워도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한 번도 저를 재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원을 걷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풍경에 한참 동안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초원이었습니다. 푸른 풀밭 위를 달리던 말들, 양떼를 몰던 아버지, 게르 앞에서 차를 끓이던 어머니.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제가 그리워하던 초원의 풀냄새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잘 지내니?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잘 지내요. 그런데 통화를 마치려는 순간 화면 뒤로 고향의 초원이 보였습니다. 양들이 천천히 풀을 뜯고 있었고 멀리 말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데도 왜 자꾸 고향이 그리운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것에도 몽골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초원의 흙냄새가 생각났고 양고기를 먹으면 어머니의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에서 나담축제 영상을 보다가 한참 동안 화면을 끄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르 사진만 봐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트채책, 혹시 고향이 많이 그리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금 생각난 것뿐이야. 하지만 제 대답은 제 마음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주 큰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남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의 도시락을 챙겨주고 오전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부모님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루가 다르게 고향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점점 더 편해지고 있었는데 그 편안한 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안에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선한 과일, 싱싱한 생선, 갓 구운 빵 냄새,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까지 모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문득 웃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웃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몽골에서는 겨울에 토마토 하나 사려면 정말 비싸. 남편도 웃었습니다. 여긴 사계절 다 있으니까. 저는 토마토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빨갛고 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 여름, 초원에서 직접 따먹던 토마토 맛이 떠올랐습니다. 그 토마토는 모양도 예쁘지 않았고 크기도 제각각이었지만 햇빛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표정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손만 잡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도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전철. 깨끗한 역사. 친절하게 안내하는 방송.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점점 초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몽골에서는 나담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영상통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모여 있었습니다. 말경주가 시작되자 아이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멀리서는 씨름 경기가 한창이었습니다. 활쏘기를 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정말 사람이 많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즐겁겠다. 하지만 통화를 마친 뒤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축제는 제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날이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가족들과 하루 종일 웃으며 돌아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편리함만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요.
며칠 뒤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몽골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여행을 왔다며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좋아 보인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해. 친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눈은 안 웃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써 감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래된 친구는 금방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 친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시부모님이 얼마나 따뜻한지,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파트가 얼마나 편한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초원이 너무 그리워.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바트채책.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한국이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제가 태어나 자란 초원에서 남편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트채책. 응. 하고 싶은 말 있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몽골에서 살아볼 수 없을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참았어. 당신이 너무 좋고 한국도 너무 좋아. 그런데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초원이 너무 그리워. 아침에 눈을 뜨면 풀냄새가 맡고 싶어. 밤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고 싶어. 그게 자꾸 생각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내 두 번째 고향이야. 하지만 몽골은 내 첫 번째 고향이야. 그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아.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여기서도 행복하잖아. 응. 나도 사랑하잖아. 응. 그런데도 가고 싶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가까이 계셨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한국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시아버지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남편의 가족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조용히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바트채책. 네, 어머니. 엄마도 시집 와서 친정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아.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뿌리를 잊고는 행복할 수 없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곳에서 살아. 우린 언제든 너희를 보러 갈 수 있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편리한 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품은 채 저희 부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몽골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뒤에도 저희는 곧바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저도 한국에서 쌓아온 생활을 하나씩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먼저 아파트 이웃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던 아주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벌써 가는 거예요?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네. 몽골에서 새롭게 살아보려고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섭섭하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가끔 한국도 놀러 오고.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리수거를 알려주시던 그 아주머니,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가져다 주시던 옆집 어르신,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써주시던 이웃까지. 어느새 그분들은 제게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잡채도 있었고 된장찌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식탁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모두가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시아버지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시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내 거다. 상자 안에는 작은 은수저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준비해 두셨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손주가 태어나면 주려고 했는데. 잠시 말을 멈추시던 아버님은 제 손에 상자를 쥐어주셨습니다. 몽골에서도 잘 살아. 저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밥은 꼭 잘 챙겨 먹고, 몸 아프면 참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마치 친정어머니가 딸을 보내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많이 외로우시겠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자주 찾아오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 출국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동네를 걸었습니다. 매일 다니던 산책길, 벚꽃이 피던 공원,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 늦은 밤에도 환했던 편의점. 익숙한 풍경 하나하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곳이 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 두 번째 고향을 잠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는 시부모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출국 수속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도 먼저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계속 잡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보냉 가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비행기에서 먹어. 안에는 김밥과 과일 그리고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몽골에도 음식 많아요. 그러자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알아. 그래도 엄마 마음이야. 그 한마디에 공항 한복판에서 또 울고 말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들, 가서 멋지게 살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불빛 속에는 제 청춘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비행기는 울란바토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갑고 맑은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냄새였습니다. 초원의 공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씀이 없으셨지만 남편의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멀리 오느라 고생했네. 남편은 몽골어로 준비해온 인사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부모님은 크게 웃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차창 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드문드문 보이는 게르. 멀리 뛰어가는 말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아름답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 집이기도 해. 며칠 동안 남편은 몽골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마트도 멀었고 인터넷도 한국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끝없는 초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말을 몰고 이웃들과 함께 울타리를 고치고 게르에서 수태차를 마시는 법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옆마을에 좋은 말목장이 하나 나왔네. 그 말이 저희 부부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그 목장을 찾아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한가운데 수백 마리의 말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트채책. 응. 여기가 우리가 살아갈 곳인 것 같아.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미소가 이번에는 몽골의 푸른 초원을 향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오래 머물러 주지만은 않았습니다. 목장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겨울, 저희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목장을 인수한 첫 해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남편은 가장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말들이 잘 지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수태차를 끓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말의 성격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고 초원의 날씨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외국인이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어느 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성실하구나.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보다 더 부지런한 몽골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겸손한 대답에 아버지는 더욱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한국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3명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주부 한 분이 전부였습니다. 교실이라고 해도 거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회관 한쪽 방을 빌려 책상 몇 개 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마다 한국에서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이 3문장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신기한 듯 따라했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배우는 언어입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교실에도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장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배운 습관을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마다 건강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먹이를 얼마나 먹었는지, 체온은 어떤지, 예방접종은 언제 했는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웃 목장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말도 기록을 하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는 한국에서 일할 때도 기록의 중요성을 몸에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나중에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말들은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부부는 초원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바트채책. 응. 당신 덕분에 이런 세상을 알게 됐어.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남편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여기가 내 집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 왔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초원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눈이 내릴 때만 해도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밭을 뛰어다녔고 말들도 하얀 초원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쉬면 금세 하얗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올해 겨울이 심상치 않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은 며칠씩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밤새 게르를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손전등을 들고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말들이 추위에 잘 버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한 마리가 쓰러졌어. 저는 놀랐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겨울에는 약한 말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추위를 심하게 탄 것 같아. 하지만 다음 날, 이번에는 두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상태를 살폈습니다. 열이 심했습니다. 먹이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도 따뜻한 차를 여러 번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5마리가 더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단순한 추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일 수도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수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폭설 때문에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수의사의 목소리도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자연 앞에서는 누구도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들을 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체온을 재고, 물을 먹이고, 약을 먹였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으로 말들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밤에는 번갈아가며 마구간을 지켰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수십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초원은 고요했지만 마구간 안에는 힘없는 말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억지로 따뜻한 국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숟가락도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미안해?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 한국에서 배운 것만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자연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수의사가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밤새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절망처럼 들렸습니다. 약값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료값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모아온 돈도 거의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일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마구간에서 한참 늦게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게르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바트채책. 내가 당신을 잘못 데려온 것 같아. 저는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시.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함께 울었습니다. 결혼한 뒤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절망 앞에서 그렇게 오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날 밤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눈 덮인 초원 위로 들려오는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쓰러진 말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남편의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저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초원 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마을 촌장님이 계셨고 그 뒤로는 이웃 목장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트럭을 몰고 왔고 누군가는 썰매를 끌고 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저희 목장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자 건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트럭에는 사료가 실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약품 상자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여자들은 큰 보온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태차였습니다. 뜨거운 국도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온 것입니다. 촌장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서두르자. 오늘은 우리 목장이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건초를 나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마구간을 청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눈을 치우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말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인들은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누구 하나 지시하지 않아도 자기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촌장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촌장님은 허리를 펴며 빙긋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 초원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 초원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건초를 내려놓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자네 말이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 말이 아플 수도 있잖아. 그 짧은 한마디에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하루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수의사가 도착하자 젊은이들이 곧바로 보조를 시작했습니다. 주사를 준비하는 사람, 체온을 재는 사람, 약을 먹이는 사람, 물을 길어오는 사람, 말을 붙잡는 사람. 모두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간호사였던 경험을 살려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약품을 정리하고 체온을 기록하고 수의사가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수의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병원에서 일하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경험이 이렇게 초원에서도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아주머니들이 큰 솥을 걸었습니다. 양고기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수태차도 계속 끓였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에 따뜻한 찻잔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바트채책. 당신도 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자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쉬어야 오래 돌볼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쉬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손을 잡고 있는 몽골 할머니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도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더 위험하다. 며 교대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구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르신들은 불을 지켰습니다. 여인들은 계속 따뜻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작은 삽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집에서 놀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누구 하나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트채책. 응. 한국 사람들이 떠오른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당신이 아팠을 때 이웃들이 죽도 가져다 주고 귤도 가져다 주고 시어머니가 늘 당신을 딸처럼 챙겨주셨잖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초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도 똑같네. 사는 모습은 달라도 사람 마음은 똑같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웃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이웃이 먼저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의 도움은 계속됐습니다. 조금씩 말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쓰러지는 말도 줄었습니다. 수의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서로를 껴안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촌장님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촌장님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은혜는 무슨? 다음에 다른 집이 어려우면 그때 자네가 가면 되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 된다는 것. 그것이 초원의 법이었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삶의 방식과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끝날 무렵 저희 부부는 중요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자. 그 약속은 훗날 저희 목장을 몽골에서 가장 모범적인 목장으로 만들었고 제 한국어 교실을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시작되는 곳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약속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까지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고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였던 초원은 며칠 사이 거짓말처럼 초록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말들이 다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났네.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겨울의 모든 고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다시 노트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 전염병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말부터 증상이 나타났는지,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 수의사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기록해? 남편도 웃었습니다. 실패도 기록해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안 하지. 그는 한국에서 익힌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실패를 통해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마구간을 구역별로 나누고 새로 들어오는 말은 일정 기간 따로 관리했습니다. 사료 창고도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 손봤습니다. 예방접종 날짜는 달력에 크게 표시했고 모든 말의 건강 상태를 일주일마다 확인했습니다. 이웃 목장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 좀 볼 수 있을까? 남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록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예방 방법도 설명했고 실패했던 경험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이걸 왜 그냥 다 알려줘?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도움받았잖아요. 좋은 건 함께 해야죠. 그 말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는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장을 둘러보고 남편의 관리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촌장님은 사람들에게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위가 우리 마을 목장을 많이 바꿔놨어.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사람들은 남편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한국어 교실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어느새 50명이 넘었습니다. 교실이 좁아져 더 넓은 장소를 빌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학생들도 다양해졌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고등학생,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 한국 대학에 유학 가고 싶은 학생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는 시험을 위해 배우는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배우는 언어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해주던 이웃 이야기.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끓여다 주시던 아주머니 이야기.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 이야기. 학생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언어보다 더 소중한 것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잊지 못할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르덴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제 수업을 듣고 밤에는 혼자 한국어를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에르덴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꼭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2년 뒤 에르덴은 한국 대기업의 몽골 지사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그는 꽃다발을 들고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은 나보다 너 자신이야. 포기하지 않은 건 너였으니까. 에르덴은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목장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목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초원에는 수백 마리의 말이 건강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전염병 이후 단 한 번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예방 시스템을 함께 도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곳이 됐네. 남편은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이웃들이 알려준 것을 착실하게 실천했을 뿐입니다. 몇 년 뒤 저희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시부모님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멀리서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시더니 활짝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은 한국어와 몽골어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연신 웃으셨습니다. 애들이 한국말을 잘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가르치고 있어요. 그날 저녁 게르 앞에 긴 식탁을 차렸습니다. 한쪽에는 허르헉이 놓였고 다른 한쪽에는 잡채와 불고기가 놓였습니다. 김치도 있었고 몽골식 치즈도 있었습니다. 두 나라 음식이 한 식탁 위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서로 서툰 말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먼저 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몽골어로 건배를 하려고 애쓰셨고 아버지는 한국말로 건강하세요. 를 여러 번 연습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초원 위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와 남편은 게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을이 초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말들이 천천히 풀을 뜯고 있었고 멀리서 양떼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 남편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몽골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다운 삶을 선물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우리에게 묻더라. 왜 한국을 떠났냐고. 그럴 때마다 난 이렇게 대답해. 우리는 한국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배운 사랑과 배려를 이 초원에서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멀리 게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시부모님과 몽골에 계신 제 부모님이 손주들과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어느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행복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편리한 삶만 가르쳐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을 알려준 나라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혈연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저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람은 서로 기대며 살아갈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을. 저희 부부는 두 나라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의 삶으로 이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고 초원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따라 멀리 퍼져갑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제 인생은 한국을 만나 더 넓어졌고 몽골로 돌아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사랑은 앞으로도 저희 가족과 이 초원 위에서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